예, 127페이지 40번 좀 봅시다. 실전 200제. 실전 200제 127페이지 40번. 공급측 충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 자체 전체를 다 푸는 것은 아니고,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은 몇 줄? 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공급측 충격이라는데,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공급측 충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공급 충격이다. 불리한 공급 충격 써놓고, 영어로는 adverse supply shock이다. 불리한 공급 충격이다. 이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송 비용을 높이고 원유 원자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재화들의 밑줄 생산 비용 상승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밑줄.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구나. 그 생산성이 우리가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 노동생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노동생산성. 물론 자본시장을 보면 자본생산성일 것이고, 한편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인플레 압력에 대응해서 밑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국제이자율이 소폭 상승한다. 자, 이 국제이자율 요 뒷부분 인플레 압력에 대한 국제이자율 소폭 상승, 이거는 ISLM BP 개방경제 모형으로 가야 됩니다. 국제이자율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고 그 위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공급측 충격만 보겠습니다. 공급측 충격만. 그래서 그 밑에 1번 설문 가보세요.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밑줄 긋고, 그게 총공급 불리한 충격. 총공급의 불리한 충격.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 다음에 국제 이자율 상승은 ISLM BP에 있으니까 총수요 충격입니다. 총수요 충격인데,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제 이자율 상승하면 총수요 증가의 충격일까요? 감소의 충격일까요? 우리가 ISLM BP를 안 했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는 충격입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는 충격이야. 그거 지금 보진 않겠지만 일단 공급 충격만 일단 보겠습니다. 국제 이자율 상승, 이거는 안 보고요. 자, 그 뒤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분서A2초에서 ISLM BP가 있고요. 그 BP의 동그라미 ISLM BP가 있고, 그 다음에 ADAS가 있는데 재화 화폐 시장, 그 다음에 총 공급 측면, 이렇게 수식을 최대한 모형대로 다 써놨는데요. 실제 우리가 답안 쓸 때는 이 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중심으로 씁니다. 우리가 ISLM BP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ISLM BP인데, 거기서 그 2번의 로마자 2에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 상승 효과를 한꺼번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데, 지금 제가 볼 것은 3번하고 2번 그래프예요. 3번과 2번 그래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지금 국제 유가 상승 혹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거는 먼저 분석 모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갈 거예요. AD, AS 모형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총수요 측면은, AD 총수요 측면은 지난번에 ISLM BP로 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BP 빼버리고 그냥 ISLM 폐쇄경제 상태로 그냥 갈 거라고요. 폐쇄경제로. 그리고 ISLM 모형도 내가 안 쓰려고 하면 그냥 총수요 총공급에, 총수요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물가에. 그리고 총수요의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콜론을 쓰는 것은
요 물가가 가장 주된 변수고 나머지 이제 변수값들은 주어져 있다, 일정 불변이다, 세테리스 파리부스 이런 가정을 두어서 콜론 이하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부 지출이 변한다거나 뭐 통화량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텍스 세금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총수에 영향을 주지만 처음에는 주어진 값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값들이다. 총 공급 추결 AS를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물가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물가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Z 값의 총 요소 생산성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변수 값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물가에 대해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분석 모형을 간단하게 그냥 제시를 했어요. 그래프를 볼 텐데 그래프를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 이거는 공급 측 충격이기 때문에 어디와 AS와 그리고 노동시장이 주된 분석의 평면이 될 것이고 여기 노동시장 PY 평면의 총수요 총공급 그리고 노동시장 이렇게 생각해보면 노동시장 좀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WL 평면인데 요 실질 임금으로 그냥 할게요. 실질 임금의 곡선 자체가 이동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질 임금 평면으로 여기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AD 곡선, 총 공급 곡선은 AS 우상향한다. AS AD, AS 이거 보면 물가는 P0고 산출량은 Y0다. A점. 그리고 여기가 실질임금 평면이니까 PMPL이에요? 그냥 MPL이에요? 그냥 MPL이죠. 그 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은 원래는 P expectation 곱하기 HL의 GL의 명목 임금 평면이었는데 뭘로 나눴어? P로 나눠서 실질 임금 평면에 이렇게 최초의 상태 실질 임금 고용량 평면이 있고 여기가 W0, L0 이렇게 A점 이 상태. 자, 두 개 평면으로 이제 우리가 유가 상승의 효과를 분석을 한다. 첫 번째,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가 상승하면, 거기 설문에 자세히 나왔죠? 생산 비용이 상승한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져. 왜 생산성이 떨어질까요? 노동자가 자본재, 자본시설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또 원유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원유가 유가가 상승하면 원유 투입량이 감소하죠. 생산 과정에 원유 투입량이 감소할 거잖아. 그러면 더 적은 원유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요. 그러면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 곡선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 레이버 디맨드가 좌측 이동한다. 좌측 보내. 이렇게 좌측으로 보내. 생산성 충격은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요 축을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곡선 이동을 큼직큼직하게 그려야 이게 그래프가 큰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은 이런 점이고요. 새로운 균형점은 이제 이런 점 B점이 되고 B점에서 고용 규모가 L1으로 지금 줄입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면 L0 디맨드가 L1 디맨드로 이렇게 간다거나 여기는 MPL로 써졌으니까 MPL이 MPL 프라임으로 이렇게 좌측 간다거나 하여튼 좌측 이동하게 되면 그 결과 고용이 줄고요. 고용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생산함수에 이게 들어갈 거니까 산출량도 감소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용량, 산출량이 감소하면서 어떤 곡선이 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좌측으로 보낼까요? AS 곡선을 이렇게 좌측으로 보내. AS0가 AS1으로 이렇게 좌측 가. 그러면 물가 변화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P0 물가 변화 없는 상태에서는 수요는 여기인데요.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시장은 어떤 불균형 상태예요? 초과 수요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지. 이 초과 수요의 불균형은 뭐를 변화시켜요? 물가를 변화시킬 텐데 잘 들으세요. 여기 B점은 아까 생산성 충격만 반영했지 물가는 변함이 없는 점이기 때문에 물가는 변함이 없는 점은 요 B점이고요.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C점이라고 그래야지 여기를 B점이라 해버리면은 이제 꽝이죠.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산출량은 C점에서 이렇게 산출량은 C점에서 Y1으로 이렇게 산출량을 준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봤던 뭐 어떤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구나. 여기 결과지. 자, 결과. 그런데 요 항상 물가 부분을 박스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 답안지에는 물론 박스를 안 칩니다. 그런데 물가에 박스를 치는 이유는 요 물가를 다른 평면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야. 반영을 해줘야 돼 또. 안 하면 감점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AS가 좌측 이동해서 그 결과가 물가는 상승하고요. 산출량은 감소하고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물론 밝혀주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가 상승은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데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노동시장에는 우리가 AS가 이런 우상향한 AS를 그리고 노동시장에 이렇게 공급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뭘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의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환상이 발생한다. 화폐 환상. 자, 물가가 상승하면 요 전체가 원래 요 P0, P expectation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얘는 올라가지만, 얘는 올라가지만, 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체 함수값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요, 수요의 이동폭이 이만큼인데 공급의 이동폭은 항상 그것보다 적습니다. 적어, 이렇게. 적어. 이동폭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수익 이동폭이. 이게 P1, P expectation 곱하기 GL이다. 여기는 P0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쓰는 건 아니고 P0, P1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런 점이 어떤 점이 되면서 C점이 되면서 고용규모가 L2 수준이 된다. 잘 들으세요. 처음에 노동 수요가 좌측 이동해서 고용량이 감소했어. 그 노동량 감소는 고용량 감소는 산출량을 감소시켜서 AS를 좌측 이동시켰는데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이 생산성 충격 때문인데 여기서 물가 변화를 다시 반영해 줄 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가고요. 이때 화폐 현상이 발생하고 우측 갔을 때 고용량이 일부가 지금 원래 B점에 C점으로 일부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고용량 증가는 곡선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곡선을? AS 곡선을. 왜? 물가가 수직축에 있기 때문에. 물가가 수직축에 있기 때문에 곡선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상의 이동이다. 곡선 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공급 곡선 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물가 상승에 따른 고용량 증가 그리고 산출량 증가는 곡선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다 그렸는데 이 공급 곡선이 두 번 움직여버리고 있다거나 공급 곡선 움직이는 데다가 수요도 같이 움직여버리고 있다거나 이러면 다 틀린 거예요. 충격이 어디서만 왔을 때 얘기해요? 지금 공급 측에서만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거기 이 문제처럼 수요 측에서도 충격이 오게 되면 당연히 총 수요 곡선도 움직이고 총 공급 곡선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버리니까 이게 복잡한 형태가 돼버린다고요. 자, 여기까지 분석하는 거. 그거와 유사한 문제가 이제 하나 더 뒤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02년 행시 또 문제를 잠깐 보시면 정보통신 41페이지, 41번 문제, 130페이지, 130페이지 41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산업의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밑줄. 생산성 향상. 아까 생산성이 저기서는 떨어져 버렸는데요. 여기는 생산성 향상이네.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향상했어요. 거기에 생산성 향상에 밑줄 긋고 첫 번째 충격이 어떤 충격입니까? 총 수요 충격이에요? 총 공급 충격이에요? 총 공급 충격인데 우호적인 총 공급 충격이에요. 나아가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됐다 밑줄. 수출 이건 어디에 있다고? BP 곡선에 있어요. BP 곡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수출 경쟁력 향상은 총 공급 충격, 총 수요 충격이에요. 총 수요 충격. 그래서 총 공급 충격과 총 수요 충격이 같이 오고 있는데 최근의 문제들은 이렇게 개방 경제로 가서 문제를 풀도록 ISLM BP와 ADAS를 같이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 어디 문제예요? 행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ISLM하고 ADAS를 연결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ISLM BP와 ADAS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정운찬 선생님 책에서는 총수요 측면에 그냥 ISLM 보고 바로 ISLM BP 보고 그 다음에 ADAS로 문제를 그 모형 그 교과서 순서들을 그렇게 배열을 해놨다고요. 그게 총수요 측면의 개방경제 부분인데 실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따로 우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충격이 총 공급 충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 경쟁력 향상. 수출 경쟁력 향상되면 수출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늘면 총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래서 총 수요의 요 긍정적인 충격입니다. 총 수요의 긍정적인 충격이야. 그래서 총 공급의 긍정적인 충격, 총 수요의 긍정적인 충격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보려면 그냥 ADAS만 갖다 놓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총 공급 쪽에서는 노동시장 봐야 되고 총 수요 쪽에는 그냥 ISLM BP를 또 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시답안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 그 밑에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예시답안의 그 설문 1의 가정에서 그 부분을 좀 보세요. 일단 기본 가정에 문제에서 수출 경쟁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방 경제로 갔는데요. 소규모 개방 경제고 아무 얘기 없으면 변동환율 제도고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없으면 자본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경제의 총 수요 측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제의 총 공급 측면 동그라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총 수요에 IS, LM, BP가 있고 총 공급에 그 밑줄 보세요. Y equal YN, Y 스타와 같아요. 플러스 알파, P 마이너스 P expectation 이렇게 해서 공급 측면에 공급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근거해서 실질 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P분의 W equal MPL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죠. 노동 수요 곡선이야.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도 중요하고 노동 공급 곡선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노동 공급 곡선은 또 어떻게 써야 돼? P expectation 분의 W equal GL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생산성 충격이 노동 수요 곡선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부분 자 어디만 좀 보시자면 공급 충격만 좀 볼 건데요. 그게 이제 그래프 자체가 수요 공급 충격이 같이 나타나는 형태를 그렸기 때문에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좀 단순하게 조금 단순하게 우리가 보자면 우호적인 기술 충격이에요. 우호적인 생산성 충격이야. 얘도 공급 측면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만 봅시다. WL 평면의 노동시장은 레이버 디맨드가 MPL 노동 생산성 영향을 받고 여기가 노동 공급 곡선인데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 혹은 HL 최초의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에 실질임금 W0 고용은 L0 이렇게 결정됩니다. PY 평면에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시장은 균형이고 그때 물가 수준은 P0, 산출량은 Y0다. 이렇게 지금 총 생산성이 총 요소 생산성이 요 기술 충격이 긍정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의 증가라고 표현할 수 있고 결론만 잠깐 보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 곡선 우측 가고 B점에서 MPL 프라임 노동 수요 곡선 우측 가게 되면 고용량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L1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여기 밑에 써놔요. 고용량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산출량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AS는 우측 가고 이 산출량이 증가하면 AS0가 AS1으로 우측 가고 여기는 물가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물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점이 B점이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P1으로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다 박스를 쳐서 물가가 변화하는 것을 다시 어디에 노동시장에 반영해 줘야 된다. 물가가 떨어지면 요게 떨어지면 전체 값은 여기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니까 이 함수값 자체가, 이 전체 함수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데 올라간다.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폭을 잡아두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갈 텐데 그 좌측 가는 것이 이동폭이 수요 곡선 이동폭보다 작아야 되지. 왜 작아야 되는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 작아야 된다고? 여기가 물가 변화 이후에 최종 균형점 C점에서 보니까 산출량이 최초의 산출량보다 커졌거든. 요걸 이제 L1과 헷갈리면 뭐 2로 써도 되고 이 산출량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 규모가 늘어야 되지. C점에서 최초보다는 고용 규모가 늘어야 되죠.
그래서 L2 수준의 고용 규모가 공급 측에 대한 충격을 연습을 지금 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 개방경제 보면 개방경제에서 ISLM과 ISLM-BP가 ADS와 이 충격들은 계속 개방경제에서 연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33페이지. 133페이지. 아직 못 썼나요? 잠깐 쓰세요. 1분.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다 쓴 사람들은. 그리고 공부량이 많은 사람들은 방금 제가 공급 충격만 봤는데 수요 충격까지 같이 다 있는 그 문제 자체를 다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공급 측 충격과 수요 측 충격을 분리해서 잘 분석할 수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이제 보기만 하면 돼요. 자, 42번 문제 보시면 한국 경제는 경기 후퇴 밑줄, 경기 침체입니다. 인플레이션 밑줄, 대외 수지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경기 후퇴하고 인플레이션,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원인으로서 국제 유가 상승, 아까 끌어내서 유가 상승은 공급 충격이라 했죠. 어떤 충격이에요? 불리한 충격입니다. AS가 좌측으로 가는 충격이죠. 그 다음에 선진국 불황, 선진국 미국 경기라든가 중국 경기라든가 유럽 경기라든가 일본 경기가 불황이 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한국 경제에 뭐의 감소로? 미국이 소득이 줄면 한국 상품의 수입이 줄 거예요. 한국의 수출이 줄겠죠. 그래서 총수요의 불리한 충격입니다. 총수요의 불리한 충격. AD가 어떻게 돼? 좌측가요. AD가 좌측가. 자, 과도한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지금 심각합니다. 국가부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심각해. 이 가계부채가 심각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계가 원할 때 마음껏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충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계에 부채가 규모가 크면 이 부채 갚아야 되니까 소비 지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것도 총수요의 구성 요소니까 총수요 감소 충격입니다. 총수요 감소 충격이야. AD가 좌측 가는 충격이라고. 자, 북핵 위기가 있네요. 북핵 위기. 북한이 심심찮게 계속 미사일 쏴대고, 핵 개발 계속하고, 이게 육자회담이 삐걱거리고,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사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지금 많은데, 이런 논란 자체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외 투자가들에게 비치기 때문에요. 해외에서 국내 투자가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북핵 위기는 그 밑줄 긋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가중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가중.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대북 리스크의 증가 이렇게 표현돼요. 대북 리스크의 증가. 항상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은 내가 한국에 투자하려고 봤더니 그 투자 대상 국가가 리스크가 커. 그러면 투자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 감소의 충격입니다. 대북 리스크 증가,
북핵 위기를 투자 감소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투자 주체는 누구예요? 기업가죠. 그런데 기업가가 북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기업가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보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국내 투자도 감소하고 해외 투자가들도 국내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총수요의 투자 감소, 총수요의 감소 충격이에요. 총수요 감소 충격이다. 투자도 총수요의 구성 요소죠.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은 총공급에 불리한 충격이고 AS 좌측 충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총수요 감소 충격이에요. AD 좌측 충격이야.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 설문에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라. 방금 다 보였죠? AS가 좌측 간다. 나머지는 AD가 좌측 간다. 나이랑 각각의 요인이 두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봐라. 다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총수요도 좌측 가고 총공급도 좌측 가는데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총공급 충격이 강한지 총수요 충격이 강한지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이러겠죠. 응? PY 평면인데 처음에 총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처음에 균형인데 물가는 P0고 산출량은 Y0고 이 상태에서 총수요, 북핵 위기, 그 다음에 선진국 불황, 가계부채 증가 이게 다 AD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며 이렇게 좌측으로. 그 다음에 요 유가 상승 A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며. 그러니까 산출량이 주는 것은 뭐 명확관화하죠.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은 당연한데 요 이동폭이 크냐 아니면 요 이동폭이 크냐에 따라서 물가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 앞에 설문해 보니까 아까 경기 침체하고 뭐가 발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해야 되죠. AS 이동폭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AD 이동폭은 야 충격의 효과를 봤더니 AD는 3개나 있고 AS는 1개뿐인데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고요. AS는 이동폭이 크고 AD의 이동폭은 작고 이래야 이런 점을 가면서요. 물가가 상승하고 P1으로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라 이게요. 물가 상승하고 산출량을 주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지. AS0가 AS1으로. 그래서 아까 했던 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기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 밑줄. 문제의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 그리고 문제 봤더니 부작용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설명해봐라. 거기 금리 인하는 뭐예요?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금리 인하는 확장 통화 정책이야.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왜 확장 통화 정책일까? 금리를 낮춰주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싼 값에 빌려서 더 많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죠. 소비 자금으로 또 투자 자금으로 내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확장 통화 정책이다. 금리 인하는 확장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확장 통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총 수요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확장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 경기를 회복시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확장 통화 정책의 결과 경기가 회복은 되지만 물가가 이렇게
물가가 더 상승해 버린다 얘기죠.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좋은 건데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고요. 이게 금리 인하의 효과입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뭐예요? 경기 회복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딱 끝나버렸다. 아까 그 얘기 다 해야 된다니까.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이게 수용정책, 억제정책, 물가 상승을 수용하는 수용정책이고 따라서 결론이 하나는 달성하지만 하나는 달성하지 못하는 팀버겐의 법칙상 N-1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 위반자의 정책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고 따라서 미세 조정은 불가능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책 위반자가 선택한 금리 인하에 따른 총수요 확장 정책은 요거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3번 문제가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문제를 내다보면 위의 설문과 아래 설문이 전혀 상관없는 설문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3번 경기 변동을 공급 측면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입장 밑줄. 경기 변동 이론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경기 변동 이론은 새 케인작파의 경기 변동 이론이 있고 새 고전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이 있어. 그런데 새 고전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을 보면 뉴 클래시컬 새 고전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을 보면 RBC라는 게 있고요. MBC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 있고요. 여기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 있다고. 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은 예상치 못한 화폐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말해. 얘는요. 실물 충격, 기술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말해. 이 화폐는 수요의 공급이에요. 화폐 계속 얘기하잖아. 생산물, 화폐, 외환 다 뭐라고? 수요. 경기 변동을 요 수요 측면에서 본 거고 있는 거야. 요거는요. 생산성 기술 충격은 어디에 영향을 줘요? 생산성 기술 충격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요 생산성 충격은 어디에? 노동시장에, 산출량에. 그래서 공급측 충격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기 변동을 뭐에서 보고 있는? 공급 측면에서 보고 있는 이론은 RBC 모형입니다.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야. 그래서 거기에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이 말이에요. 경기 변동을 공급 측면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입장, 이건 RBC예요. RBC. 이 RBC에서 바람직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무엇이냐? RBC는 경기 변동을 공급 측에서 생산성 충격, 기술 충격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총수요를 변화시켜가지고는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산출량 영향을 줘, 못 줘? 못 줘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없어. 없어요. 정부에 개입을 하란 얘기야. 이 세고전학파는 비개입주의예요. 비개입주의인데 무슨 총수요 관리 정책을 정부가 들어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지 말라? 이게 RBC 모형입니다. 총수요 관리 정책은 뭐냐? 없어. 바람직한 거는. 개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10점이나 쓰냐? 10점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경기 변동의 원인부터 따져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 그 2번 잠깐 보면 2번 실물적 경기 변동론에서 총수요 관리 정책의 의미 경기 변동은 밑줄 긋시다. 외적 충격에 대한 최적 대응 과정으로서 균형의 연속이다. 밑줄. 새 고전학파의 경기 변동론은 둘 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 했습니다. 그 균형 경기 변동이란 건 뭐예요?
각각의 경기 변동,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제 주체 몇 써나 경제 주체가 최적화를 달성한 상태야. 경제 주체가 최적화를 달성한 상태. 그 설문 3의 지금 해설을 보고 있습니다. 설문 3의 해설. 거기 2번에 실물적 경기 변동론에서 총수요 관리 정책의 의미. 균형의 연속이다. 따라서 경기 안정화 수단으로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불필요하다. 이미 민간이 최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후생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 따라서 불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하더라도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세고전학파의 RBC의 주장입니다. 갑자기 경기 변동론과 위에 지금 것들과 뭔 상관이 있대요? 상관이 없어. 총수요 총공급 모형하고 그다음에 RBC 모형 뭔 상관이 있대요? 상관없어. 이렇게 전혀 다른 설문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 지난 시간에 물가 연동 모형이라는 걸 봤어요. 물가가 어디에 연동되어 있다? 명목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임금 더 주고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임금을 떨어뜨리고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 물가 연동 모형이라고 했는데 거기 밑줄 그으세요. 명목임금이 노사합의에서 물가 수준에 완전 연동되었다. 만약 물가가 X%만큼 올라간다면 명목임금도 똑같이 올라간다. 이것은 밑줄 그으세요. 실질임금이 계약 기간 동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화 공급 증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통화 공급 증가. 그 2번에 총 요소 생산성 감소에 답이죠. 총 요소 생산성 감소.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이쪽으로 지금 강조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을 지금. 총 요소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면, 자, 한번 직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이 어때요? 감소하죠? 산출량이 감소하니까 AS가 좌측가겠죠? 그런 경로들을 우리가 지금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가 연동 모형은 특이한 게 있었잖아요. 말만 특이했나? AS가 수직의 형태를 가졌었잖아요. 그것만 거기다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 그 한쪽 측면을 집중해서 볼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버려야 다른 거를 거기다 추가했을 때 여러분 이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뒤섞어서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측면만 일관되게 봐버리고 또 다른 측면도 일관되게 봐버리고 이러면 총수요 총공급의 충격이 동시에 왔을 때 훨씬 분석이 쉽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총요소 생산성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총요소 생산성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 수준 이게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총요소 생산성이 지금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감소네 감소. 이걸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렇게 부르는데요. 총요소 생산성 영어로 그냥 총 토탈 요소 팩터 생산성 productivity 이 총요소 생산성이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NPL, 자본 생산성 NPK 이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총요소 생산성도 나중에 뒤에 이제 경기 변동론에 가면 일시적인 감소하고 영구적인 감소가 있어.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 일시적인 감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일시적인 감소는 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에만 영향을 준다. 항상 그러냐? 아니요. 또 교과서를 보면 뭐 둘 다 영향을 주는데 얘가 영향이 강하다. 뭐 이렇게 또 분석하는 책도 있고.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다. 이게. 간명하게 가고 다른 요인들은 추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답안을 써버립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처음 듣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모형에서 물가 연동 모형이죠. 안 나온 것 중에 집중해서 지금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동성 효과, PC 효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물가 연동 모형도 안 나왔어, 아직까지. 이 물가 연동 모형은 기본적으로, P하고 P expectation. 요게 같지 않으면, 물론 같으면 완전히 화폐 환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같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 W 스타는 뭐예요?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 뭐에 영향을 받고? P expectation 분의 W. 요 물가를 예측해서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을 누가 정해? 노사가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실질임금은 실제 물가에서 정해진다 그랬잖아. 자, 물가 변화에서 요 명목임금은 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정이 돼. 인덱세이션 조항을 갖고 있다. 물가 연동 조항을 갖고 있는 명목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 같은 상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 얘가 물가가 계약 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신속하게 이걸 따라주기 때문에요. 실제 실질임금이 변화가 전혀 없다.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질임금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기업이 요 실제 실질임금을 보고 노동을 고용할 텐데 기업이 고용량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죠. 산출량이 변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물가가 아무리 늘어도 산출량이 변화가 없어요. 물가가 아무리 늘어도 산출량이 변화가 없어. Y바입니다. 변화가 없어. 그래서 AS가 수직이야. 앞으로는 그래서 물가 연동 모형에서는 항상 AS를 수직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요소 생산성 이거의 감소 효과를 보게 되면 먼저 총수요 총공급 모형 노동시장 이렇게 평면을 두 개 그려보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PY 평면이고요. 노동시장은 WL 평면인데 PY 평면에 AS가 수직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AD는 우하향하고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물가가 정해지고 산출량도 Y0로 정해지고 A점이 최초의 균형점이야. 노동 수요 곡선은 MPL에 의해서 결정돼.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HL 이렇게 혹은 GL 이렇게 결정돼 있어. GL. 실질임금 평면이니까 최초의 수준
W0, 그 다음에 L0, A점. 자, 가봅시다, 이제. 첫 번째, 총 요소 생산성 감소, 여기 노동 생산성 감소, 레이버 디맨드 좌측 가겠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어떤 점이에요? B점입니다. 요 B점 고용량이 감소, 산출량이 감소, 여기 밑에서 고용량 감소, 산출량 감소. 그러면 고용량 감소, 산출량 감소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AS가 AS0가 1으로 이렇게 좌측 가. 자, 그러면 최초의 요 B점은 물가가 변한 상태예요? 아니면 생산성 충격만 발생한 상태예요? 생산성 충격만 발생한 상태죠. 물가 변화 없는 상태죠, 이거는. 그래서 물가 변화 없는 상태의 요 점이 B점이야. 그리고 물가가 변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의 균형점을 C점이라 해요. C점으로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P1으로 상승했어. 자, 그 다음에 계속 여기다가 뭘 쳤어요? 박스를 쳐서 물가 변화를 또 노동시장에 반영해줘야 된다고 계속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물가 변화를 반영해줘야 된다, 이게 노동시장에. 물가가 상승하면, 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 전체 값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요? 아니요. 그게 아니야. 요 물가 상승한 것을 이제 실제 계약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한 것을 알아야 명목임금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 연동 모형에서는 교과서를 보면 화폐 환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 연동 모형에서는 화폐 환상이 아예 없어. 계약 기간 동안에는. 물가 변화를 명목임금에 다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변화하고 요거 변화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움직이지 않은 게 지금까지의 우리 분석과는 달라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게 안 변해. 그래서 물가 연동조항에서는 연동조항이 있기 때문에 화폐 환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요 C점에 대응되는 점을 어디라고 말해야 돼? 여기요. B하고 C가 같아요. 그래야 B, C가 같아야 고용 규모가 변화가 없고 요 B, C가 산출량도 변화가 없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실질임금 평면에 이렇게 물가 연동조항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들을 잠시 한 10분 쉬고 더 가겠습니다.